한국 제조업이 죽어간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는 분명하다. 자동차, 배터리, 로봇, 중국의 헤게모니가 넘어갔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고요. 전 세계의 등대 공장의 40%를 중국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도 저희가 해법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를 갖고 있는 나라가 결국은 경제 패권을 가져가는 구조로 가지 않겠냐. 우리가 그 분야만큼은 세계 1위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인류 대가들의 소중한 지식을 전하는 CEO 초대석. 오늘 모실 분은 이 과학의 힘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또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분입니다.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의 교수이기도 하고요. 또 원프레딕트의 대표이기도 한 윤병동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일단 타이틀이 교수도 있으시고 대표도 있으신데 오늘은 제가 뭐라고 불러드리면 좋으시겠습니까? 편한 대로 불러주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 이제 아마 드릴 내용이 산업, 제조, AI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대표 타이틀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대표의 이야기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대한민국에 공부 좀 했다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취직하고 싶어하는 서울대학교의 교수로 계시면서 창업까지 하셨어요. 이거 정말 특이하거든요. 왜 그런 결정을 하신 건가요? 그러게요. 저도 이제 윤병동이라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좀 평가받고 싶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학자로서는 논문을 몇 편 쓰고 특허를 몇 편을 내고 그리고 졸업생을 몇 명을 배출하느냐가 그 가치의 잣대겠지만 누군가 그 사회적 가치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기술적인 자산을 활용해서 기업을 한번 만들어보고 운영을 해보자. 그리고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산의 가치를 인정을 받고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기업을 창업을 했고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주요 대학들의 공과대학교 교수들은 창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좀 드물거든요. 이게 뭐 연구에 더 매진해서일 수도 있고 또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바쁘고 머리도 뭐 바쁘고 그럴 수도 있는데 두 가지를 다 하시면서 좀 힘들거나 그러진 않으신지요? 관점이 차이인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 힘들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다만 제가 여전히 부족하고 배울 게 많다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학교나 회사에서 어떤 산업이 요구하는 기술을 풀다가 안 풀린 문제들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좌절을 하는 거고 부족하구나. 그다음에 산업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야기 나누다 보면 여전히 내가 보고 배울 게 많구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겸손해야 되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제 이중의 삶을 사는 게 바쁘기도 하지만 저한테 주는 선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좀 더 넓어지고 깊어진다고 할까요? 그게 아마도 제가 열심히 살아가는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런 걱정도 한번 해봅니다. 교수라는 직업이 정말 관계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한테 대우를 받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어떤 창업 혹은 대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가 관계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자리이기도 하죠. 이 두 가지에서 오는 괴리는 없으신가요? 저도 이제 동일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와 기업가는 양 끝단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역할을 바꿀 때 교수에서 기업가로 또 그 반대로 할 때 결국은 그 역할을 재정의하고 제 스스로 빠르게 변신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어려움들이 초기에는 있었고 물론 지금도 여전히 변신 중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못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세돌 구단 아시죠? 네네. 어제 이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그랬군요.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바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복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특히 복귀를 좋아하시죠. 그렇죠. 네. 예. 복기는 그 회고의 과정입니다. 결국 이제 바둑을 두는 순간에 매번 성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뭘 실패했고 거기서부터의 교훈을 거울 삼아서 어떻게 다음번에 더 잘 둘 수 있을지에 대한 배움을 가져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과 기업 운영과 바둑은 다 매한가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제조업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나라 제조업을 좀 얘기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 소위 미제, 일제 이런 게 진짜 대우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세계 최고의 상품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모든
제품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제일 좋고 제일 비싸고 제일 신뢰가 가고,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에서 넘어왔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생기고 이랬었단 말이죠. 이 시기가 한 20년 정도 됐던 것 같고요. 근데 요새는 또다시 한국 제조업이 죽어간다, 이제는 숙달된 사람이 없다, 잘 제조하는 회사도 거의 없어졌다, 이런 말이 또 나온단 말이죠. 현장에 계신 분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 제조업이 진짜 죽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죽어가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글로벌 경쟁 입장에서 봤을 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는 분명하다. 뭐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거대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중국은 그 거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이미 세계 공장이라는 그 텃밭 위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 규모가 작고 좀 미미하기 때문에 그들과 정면 경쟁에서는 사실 쉽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선택과 집중은 제조 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제조를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하자. 그게 저는 자율 제조라고 보고 있고, 그걸 다른 이야기로 AI 네이티브 팩토리와 같은 기술을 우리가 갖춰가면 그들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이기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고 봅니다. 자율 제조요? 이게 뭔가요? 자율 제조라는 거는 우리 자율주행 아시죠? 예. 그 자율주행은 5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처음에 보조하고 부분적으로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특정 환경에서 자율성을 부여해서 운전을 하게 되고, 이런 것처럼 자율 제조도 5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율 제조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품질과 관련된 정보를 모니터에 띄워주고 이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 그게 1단계고요. 2단계는 그런 정보를 넘어서 의사결정을 좀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품질의 정보가 이런데 이렇게 조치할 수도 있고 저렇게 의사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또 역할이 되겠죠. 마치 자동차에서는 주차 보조해주고 주행 보조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단계로 넘어가면 자율성이 좀 더 부여가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AI가 자율성을 갖고 하는 거죠. 근데 특정 조건에서 합니다. 예를 들면 공정이 좀 단순한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만 자율성을 부여해서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의사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건 특정 환경에서의 자율성에서 3단계라고 부르고 있고요. 4단계는 좀 더 규격화되어 있고 형식화되어 있는 제조 현장을 아예 AI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적어도 그 공장만큼은 자율적으로 의사결정, 판단, 실행까지 하는 건데, 다만 여기서 예외 조건이 발생할 수 있고 이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때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정도의 조건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게 4단계가 되겠고요. 마지막 5단계는 완전 자율성이 부여된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그런 용어를 그 공장 자동화, 팩토리 오토메이션 이렇게 부르지 않았나요? 그렇죠. 용어들이 좀 변했군요. 변화하고 발전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스마트 팩토리, 그것과 AI 팩토리는 분명히 차별화됩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목적은 자동화이고요. AI 팩토리의 목적은 자율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는 자동화니까 업무 중간중간에 사람이 개입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AI 팩토리는 자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 또한 AI가 하게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에이전트가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큰 차이가 생기는군요. 그렇죠. 그 제조업으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요, 한때는 우리보다는 아주 많이 떨어진, 그래서 후진 제품만 만든다라고 생각했던 메이드 인 차이나가 요즘은 정말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TV가 세계에서 제일 우수해요 이런 광고를 봤던 것 같은데 요새는 그런 광고가 아예 없거든요. 이렇게까지 중국의 기술이 따라올 수 있었던 비결은 뭔가요? 일단 중국은 과거에는 양적 성장을 한 건 맞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해서 제품을 값싸게 만들고 세계 공장의 역할을 하면서 양적인 성장을 했죠. 그러다가 중국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질적인 성장을 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 공장을 테스트베드로 해서 AI 기술을 얹거나 대용량의 데이터를 확보해서 품질이 좋은 제품을 만들거나 이런 활동들을 끊임없이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좀 보시면 중국에서 75초에 한 대씩 전기차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75초요? 예, 1분이 살짝 넘는 시간인데 저희 얘기 시작한 다음에도 벌써 몇 대 만들어졌군요.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공정이 빨라졌다가 아니라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공정이 자동화돼야 되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IT, AI 기술이 접목이 돼야 되고 그런 어떤 기술의 집합체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거는 세계 경제 포럼 WEF라는 기관에서 등대 공장이라는 거를 정합니다. 등대 공장이요. 등대 공장. 이거는 이제 공장에서도 가장 첨단에 있는 최첨단 공장을 의미하고요. 결국 이제 AI 이런 자동화 기술들이 총 집합이 되겠죠. 그 전 세계의 등대 공장의 40%를 중국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현실이 그렇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까지 빨리 따라잡힐 일이었나라고 생각하면 되게 놀랍습니다. 결국은 중국 정부에서 엄청난 자본 투자를 하고 규제 완화를 하고 또 창업가 정신이 어우러지면서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한 거거든요. 그게 아마 지금의 중국을 만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1년에 제가 중국에 있는 대학에서 1년 동안 연수를 했었는데 그걸 가겠다 그러고 결정했을 때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뭐 배울 게 있다고 중국을 가냐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불과 그때부터 한 15년이 지난 건데 이젠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놀랍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실은 받아들여야 되고 다만 여기도 저희가 해법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그렇게 성장했는지를 좀 보고 또 저희는 저희 나름의 살 길을 좀 잘 모색을 해서 가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AI 네이티브 팩토리를 우리가 전 세계에서 잘해보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분야만큼은 세계 1위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AI 제조업 네이티브 팩토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필요한 어떤 기술이나 개발 단계나 이런 걸 봤을 때 공장 중국이 더 많고 거기도 숙련공 많이 있고 AI 기술은 거기가 더 발전했고 심지어 피지컬 AI도 거기가 더 발전했으면 우리가 앞서 나가는 분야가 없는 거 아닌가요? 아직은 그 기술이 성숙기 단계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단계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를 좀 쳐다보면 우리는 그래도 지난 20년 동안 소위 말하는 DX라고 하죠. 디지털 전환을 잘 해왔습니다. 그거의 산물이 스마트 팩토리고 산업에서 올라오는 제조 데이터들이 저는 부산물이라고 봅니다. 그 제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우리가 AX를 실현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제조 데이터가 많이 쏟아져 나오기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쓸만한 데이터가 많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현재 제조 현장에서 흘러나오는 데이터는 저는 소모성 데이터라고 봅니다. 왜요? 소모성 데이터라고 하면 데이터를 얻을 때 한 번 쓰고요. 그거를 이제 어딘가에 그냥 저장만 해놓고 재활용을 하지는 않는 거죠. 근데 지금 AI 시대에는 그걸 다시 끄집어서 재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썼던 데이터들이라 하더라도 예전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요. 그러면 그런 데이터는 우리가 더 많습니까? 꼭 어디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공장당 흘러나오는 데이터 양은 저는 여전히 한국이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저희가 좀 잘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소위 공장이 자동화되는 과정에서 제어 데이터라는 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제어 데이터는 제어를 할 때 당시에 활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활용을 하지 않죠. 하지만 지금 AI 시대에는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는 소모성 데이터가 아니라 자산성 데이터가 되는 거죠. 더 쓸모가 있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슈는 자산성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있겠죠. 여기서 제가 한번 거꾸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언어 데이터하고 제조 데이터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언어 데이터는 전부 텍스트화 시킬 수 있으니까 자료의 용량이 좀 적을 것 같고요. 제조 데이터는 전부 영상이어야 될 것 같은데요. 데이터가 많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예. 굉장히 잘 보셨는데요. 두 데이터는 데이터의 본질이 좀 틀리죠. 언어 데이터는 텍스트고 제조 데이터는 말씀하신 이제 영상이나 이미지 데이터도 있고 시계열 데이터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숫자들이 막 찍히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의 본질이 좀 틀린 게 있고요. 더 큰 차이는 구조화가 돼 있느냐, 맥락화가 돼 있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언어 데이터는 구조화, 맥락화가 잘 되어 있어요. 하나의 문장을 LLM이 읽어드릴 때 주어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도 알고 네. 이건 이제 문법이라는 구조로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들의 연관관계,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끔 구조화돼 있죠. 언어 데이터 자체는 구조화도 돼 있고 맥락화도 돼 있습니다. 반면 제조 데이터를 보시면 예를 들면 숫자가 하나 흘러나옵니다. 38.7. 그러면 이 숫자가 어떤 센서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얻어졌고 언제 누가 작업자일 때 그리고 이때 제조된 제품이 양품인지 불량이 나왔는지 데이터만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데이터의 구조도 비정형이고 그 데이터에 의미가 부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자산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차원이 훨씬 많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제조 데이터에다가 맥락을 부여하고 구조화시키는 작업이 뒤따라야지만 그 제조 데이터가 비로소 자산이 됩니다.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이 데이터의 맥락을 갖추어야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된다라는 게 저는 무슨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를 혹시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제조 현장에서 그 제품의 품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품의 품질과 관련된 데이터를 얻고 거기에 품질과 관련된 맥락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제조 자동화 공정에서 자동화 라인을 제어하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얻고 그 데이터가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얻어진 데이터라는 거를 꼬리표를 붙여줘야 됩니다. 아, 이게 3번 로트에서 A라는 제품을 만들 때 몇 날 몇 시에 얻은 데이터야 라는 거를 꼬리표를 같이 붙여줘야 돼요. 그것까지는 원래 기업에서 해놓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서로 붙어 있지가 않습니다. 아, 그게 안 돼 있는 예, 그게 거군요.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걸 맥락화라고 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맥락화가 되면 뭐가 좋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가 그 당시에 양품이 나왔는지 불량이 나왔는지 같이 라벨을 붙여주고요.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를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면 얘는 양품이야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요 데이터가 이렇게 가면 요건 불량이야 라는 거를 우리가 학습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차후에 데이터가 막 흘러나오면 자동으로 에이전트가 판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예전에는 현장의 엔지니어 분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을 하는 거죠. 이 자체가 다 자율적으로 AI 에이전트에서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꼬리표를 붙이는, 그러니까 데이터에 그런 식으로 상세 분류를 하는 작업이 그냥 그 회사에서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이걸 왜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하는지를 안다라는 거하고 어떻게 해야 이 데이터들의 의미가 생긴다는 거, 이 기술이 원프레딕트의 기술인 거군요. 그게 이제 원프레딕트가 갖고 있는 고위 기술 중에 하나인 거죠. 예를 들면 그 이제 기계공학과시니까 선반 밀링을 하는데 그 밀링이 어느 날은 잘 되고 어느 날은 안 되면 잘 된 날에 수많은 데이터와 안 된 날에 수많은 데이터를 조합해서 그중에 선형 통계가 나오는 데이터를 찾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간단한 문제는 그렇게 통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또 이게 비선형적인 거동을 보이기 때문에 통계적인 거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딥러닝과 같은 AI 모델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 데이터의 양도 좀 줄겠군요. 데이터 양도 줄고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잘 정의할 수 있고 제가 데이터를 원할 때 그 데이터를 식별하고 사용할 수가 추출할 있습니다. 수도 있고. 네. 그러면 그거를 어떠한 흐름으로 얘네들을 구조화하느냐, 거기서 어떤 문맥을 잡느냐, 이거가 회사에 되게 중요한 테크닉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품질 목적으로 쓸 때는 이거를 어떻게 구조화하고 맥락화할지, 정비 목적, 에너지 목적, 이게 목적이 좀 틀릴 수 있으니까 그걸 다 이해한 상태에서 구조화와 맥락화를 일반화하면 그러면 여러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와, 그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저희가 잘 하면 아직 중국한테 양적으로는 우리가 밀릴 수 있으나 좀 질적으로 우리가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엔 지금 원프레딕트 같은 회사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각 회사마다의 강점이 조금씩은 다르니까 바라보는 뷰도 틀리고 그래서 이제 그들의 노력과 저희의 노력은 조금씩은 상이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분야에서 그래도 25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제가 정확하게 현재 문제를 진단을 하고 어떤 포인트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 자본과 자원을 투입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나름의 생각이 서서 그 방향을 사업적으로 몰입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계속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참 그 제조업이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공장을 돌려서 물건을 찍어내고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물건들의 수준이라든지 복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국가 보안과도 연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국가 보안과 연관이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특정 국가의 제품들을 사용하기 싫어지는 면도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래요. 그렇죠. 굉장히 통찰력 있는 지적이신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국가 안보이고 또 우리의 주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조를 단순 산업으로 보지 말고 국가의 전략자산으로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백악관에서도 국가전략회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제조는 단순 제조 산업이 아니다. 이거를 국가 전략적인 자산으로 끌어올려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중요한 로봇이나 이런 제품군들은 결국 자국에서 생산해서 이게 공급망을 벗어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지정학적인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전략자산으로 저희가 규정을 하고 이 산업을 잘 보호하고 계속 경쟁력 있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 분야가 다 첨단 분야인데 그 첨단 분야들에서도 중국이 진짜 엄청 쫓아왔네요. 그럼요. 어찌 보면 자동차, 배터리, 로봇 이제는 중국의 헤게모니가 넘어갔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고요. 로봇은 뭐 중국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로봇들 춤추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히던데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보여지는 춤추는 게 뭐 별거 아니다 싶긴 하지만 사실은 그 로봇의 모빌리티를 구현하는 거 그 자체가 엄청난 기술력이고요. 알아서 균형 잡는 거.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AI가 더 씌워진다 그러면 엄청난 파괴력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하나 확실한 건 저보단 춤을 더 잘 추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 현재 원프로젝트가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기업들과도 많이 협업을 하고 있으세요.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회사들이 현재 원프로젝트의 그 산업 AI를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회사들은 원프로젝트한테 뭘 기대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제가 바라보는 뷰는 대내적인 리스크 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큰 뷰에서 보면. 리스크 관리요? 그렇죠. 대내적으로 보면 생산 인구가 줄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현장의 전문가분들이 노령화되면서 그분들이 퇴직을 앞두고 있고요. 그분들이 퇴직을 하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암묵 지식이 회사의 자산으로 남는 게 아니라 그냥 휘발돼 버립니다. 그러기 쉽죠. 그거에 대한 또 두려움도 있고요. 그러면 그 공백을 누가 메꿀 거냐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죠. 그게 이제 대내적인 리스크라고 좀 보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할 때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뭐 관세 이슈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공장을 해외에 수출할 때 예전에 기억하시죠? 공장을 해외에다가 지을 때 미국에서 생겼던 노동시장의 불확실성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비자 때문에 체포되고 이런 사건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건가요? 그런 것들이 이제 대외적인 리스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들은 이 대내외적인 리스크를 해결하려면 모든 걸 다 사람이 해결하는 현재 구조로는 쉽지 않다. 결국은 사람의 디펜던시를 좀 점점 줄여가자라는 게 이제 큰 취지라고 보고 있고 게다가 이제 임금은 계속 올라가고 이런 것도 이제 아마 한몫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사람 대신 에이전트로 대체하자라는 게 궁극적인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 대신 에이전트로 대체하자. 공장 자동화 때보다 더 무서운 말 아닙니까?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벌어지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10년에서 20년 사이에 단계별로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더 무섭냐면요. 공장 자동화 때는 달라진 환경에 맞춰서 취직을 하고 그 달라진 환경에 맞는 새로운 노동자가 필요하고 이럴 것 같았는데 이 AI들이 일하기 시작하면 달라진 환경에 맞춰서 무슨 새로운 노동자가 필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꼭 그렇게만 보지는 않고요. 한 10에서 20년 사이에는 현장에 계신 분들과 에이전트 사이에 협업하는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절대 에이전트가 하루아침에 뚝딱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결국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 갖고 있는 현장 경험과 지식들, 그다음에 직관들 이런 것들이 결국 에이전트로 지식전이 되는 과정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10년에서 2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런 에이전트들이 잘 하고 있는지를 검수하고 계속적으로 업무 지시를 내리는 오케스트레이션을 좀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좀 더 전략적인 업무들에 우리가 재배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예 직장을 잃어버리는 구조가 아니라 좀 더 고부가치의 직업군으로 재편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되지면 좋은데 이제 그 남게 되는 인간들이 고부가치로 갈지 다른 분야로 갈지는 이제 알 수 없는 분야니까요. 그 지금 이제 하시는 기술 쪽에만 좀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어쨌거나 지금 공장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손동작이나 몸동작이나 이런 거를 다 데이터화시켜서 피지컬 AI가 학습하게 하고 언젠간 대체하게 하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쌓여진 데이터가 기술로 구현될 때도 그렇고 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 주권의 일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어떤 나라에서 공장을 만든다라고 할 때 사람을 안 쓴다고 하면 어딘가에서 로봇을 빌려오든가 아니면 AI 데이터를 빌려오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엄청난 무기로 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정확한 정말 통찰력 있는 이야기십니다. 사실 저는 에이전트가 만들어지는 순간 이게 전략적인 자산이 된다고 보거든요. 단순히 기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사람이 하던 일을 에이전트가 대체하는 거니까 사람 없이도 생산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데 문제는 에이전트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자산성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그 자산성 데이터가 대용량으로 존재하고 그걸 가지고 대규모의 제조 AI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걸 가지고 에이전트를 만들어내면 그걸 만들 수 있는 국가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지금 또 딱 생각나는 게 한국, 중국 정말 혹시 베트남? 이 정도겠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중국, 미국, 미국 될까요? 미국도 일부 가능한 영역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기술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그쪽이. 공장 기술이 없잖아요. 공장도 없다고 얘기하지만 없지는 않습니다. 있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건 독일과 일본이 좀 주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주춤 중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우리만큼 따라오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베트남도 충분히 포텐셜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 나라 정도가 이거를 해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에이전트를 갖고 있는 나라가 결국은 경제 패권을 가져가는 구조로 가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이 에이전트를 국가 전략적인 자산으로 잘 키워서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그 세 개의 공장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또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을 했는데 베트남 다음에는 딱히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 사다리는 아마도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와, 보고 있습니다. 그 사다리가 없어지는 것도 공포스러운 일이네요. 아직 베트남이 아닌 나라들은 베트남 혹은 그 이상으로 잘 살게 될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당분간은 뭐 풍부한 인력 구조로 그걸 해결한다고 치지만 사실은 에이전트가 성장기와 도입기를 넘어서는 순간 그 생산성을 사람이 대체하기란 불가능하거든요. 일단 사람은 먹잖아요. 화장실도 가고 24시간 일도 안 하고. 8시간 일하면 집에도 가야 되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는요, 복제가 가능하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이것도 무슨 일이지. 완전 디스토피아의 상징이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차 이 일은 사람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뭐 감시와 오케스트레이션과 그다음에 아까 안전과 그다음에 보안 이슈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소 20년 정도는 체계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은 여전히 인간들이 할 일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만 한 230개 이상 공장에 이거 자산화 시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커지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국가 자산이라는 게 기업 자산으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먼저 좀 이런 자산화가 좀 잘 되면 결국 시간의 문제인데 저희가 만큼 잘할 수 있느냐 저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열려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원프레딕트는 당연히 지금 이 데이터를 모아서 뭐 맥락 있게 가공해서 그걸 또 판매도 하시니까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원프레딕트의 이유라고 본다면 좋아요. 원프레딕트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원프레딕트한테 그런 협업을 하거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아까 저희가 언급했던 우리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은 어떤 이익이 있길래 자기네들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건가요? 데이터를 저희한테 제공한다기보다 저희는 저희 플랫폼을 제공을 해서 기업들에서 얻어지는 소모성 자산을 자산형 자산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바꿔주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바꿔드리는 거죠. 아, 그 서비스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 플랫폼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기업들 입장에서도 그 자기들의 자산이 유의미한 자산으로 데이터화 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고도의 AI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를 같이 제공을 하거나 동시에 자사의 AI 솔루션을 쓰겠다 그러면 갖다 붙일 수 있게끔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실제로 공장을 자동화해서 돌리거나 자율화해서 돌리는데 의미 있는 데이터의 수준으로 쌓이고 그렇게 되면 이 데이터 자체나 공장을 운영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거 자체가 아예 수출 품목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데이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데이터가 좀 더 발전하면 에이전트가 될 것이고 에이전트가 더 발전하면 소위 말하는 슈퍼 AI 에이전트가 나옵니다. 얘가 뭐 하는 거냐면 생산을 담당하는 에이전트가 있고요. 품질을 담당하는 에이전트가 있고 정비 등등의 에이전트들이 존재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각 그 업무를 보는 팀장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네들을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오케스트레이션조차 AI가 한다. 그렇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에이제닉 AI인데 저희는 그걸 이제 슈퍼 AI 에이전트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공장장의 공장장이네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게 나오고 그게 이제 다 들어가게 되면 그게 소위 말하는 AI 네이티브 팩토리가 되는 거죠. 그거를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공장이 뭐 돌아가는 데 있어서 그 시스템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제철소를 돌리기 위한 시스템으로 포스코 ICT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예 그 시스템 자체가 ICT의 주요 수출 품목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굴지 회사들이 지금 꿈꾸는 게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AI의 기술을 제품화시키고 그 제품을 가지고 지금 당장은 국내 제조 환경에서 실증을 하고 그 실증된 제품이 잘 만들어지면 해외 수출까지 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미국에서 회사가 공장을 하나 짓고 싶어요. 근데 지금 당장 레거시 공장을 지으면 오퍼레이션 코스트가 뭐 예를 들면 1조가 들어가는데 연 단위로. 그런데 AI 네이티브 팩토리를 하면 당연히 이제 사람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연 코스트가 그거의 절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구축하는 비용은 좀 더 들어갈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라이프사이클 코스트 입장에서 보면 훨씬 줄어드는 거죠. 그걸 마다할 기업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들이 더 싼 제조 원가를 찾아서 나라들을 여행을 다니고 옮겨 다녔다면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네요. 없는 거죠. 그냥 제일 땅값 비싼 선진국의 대도시 옆에 하나 떨렁 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결국은 이제 리쇼어링하고 프렌드 쇼어링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공급망은 지금 팬데믹 이후에 미국하고 중국으로 이원화됐고 미국 공급망 내에서 보면 내가 필요한 물자들은 다 자국에서 생산하고 자국에서 배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은 이제 이런 AI 네이티브 팩토리를 도입을 했을 때 예전에는 그게 높은 임금 때문에 주저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물론 뭐 좀 시간이 좀 지나야 그런 이야기가 현실화될 텐데 어쨌든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거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기술을 자산화하고 우리 국가의 전략 기술로 잘 활용을 하고 그런 나라들이 결국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고 좀 번영하는 나라가 되지 않겠냐. 그렇지 않으면 양극화가 굉장히 더 심해지는 구조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프레딕트 입장에서는 지금 세계의 공급망이 미국 쪽이랑 중국 쪽으로 나눠진 게 장점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원프레딕트는 그 미국 쪽 사이드의 공장 자동화나 AI 자율형 공장 이 기술의 탑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 목표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중국 공급망에 우리가 목표를 두지 말고 우리는 미국 공급망 체계 안에서 잘 하자. 그리고 그 안에서는 충분히 1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내에서 그거를 여러 공장에서 도전을 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솔루션이 좀 돌아가고 굴러갈 수 있게끔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어느 정도 성숙기 단계에 접어들면 당연히 이제 해외 공장으로 저희가 시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최근에 그 대기업들의 기술 유출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뉴스에서 사건도 많이 있었고 네. 뭐 사실 중국한테 우리가 많은 기술을 따라잡힌 배경에 우리가 기술을 그런 식으로 도둑 맞은 것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원프레딕트의 기술이 앞으로는 이런 핵심 기술을 뺏기지 않게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이제 결국은 저희가 지향하는 산업은 하드웨어 산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소프트웨어가 조금 더 지배적인 산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드웨어는 이게 눈으로 보면 카피할 수 있는 구석이 많거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다 분해해 보는 거죠. 그거를 다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제 제품을 이제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가능한데 소프트웨어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부 구조를 알 수가 없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운영과 관련된 노하우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고 AI 네이티브 팩토리라는 이 소프트웨어 시장으로 가게 되면 기술을 따라잡는 게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그 근간에는 거대한 자산형 제조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또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도메인 지식과 물리 자산과 그 다음에 AI 기술이 서로 이렇게 비가역적인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막 뜯어서 뭔가 확인하고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안 하고 네. 그냥 원프레딕트를 해킹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몇 개 기업하고 같이 협업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 같거든요. 이 보안은. 일단 내부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안 체계를 설계해서 가져가고 있고요. 또한 보안에 대한 전문 기업들하고 어떻게 협업을 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고객의 데이터나 저희 데이터를 잘 보안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드는 작업도 같이 협업 중에 있습니다. 사장으로서 만족할 만한 보안 수준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 AI 시대를 우리가 뭐 거스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AI 시대에 뭐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만 AI 시대를 안 받아들이겠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런데 이제 장점을 좀 보자면 그동안 최근 한 20년 정도는 이공계 출신들이 조금 천대받았단 말이에요. 심지어 고등학교 때 이과를 선택한 다음에도 그 다음 진학에서는 공대를 가면 뭐 의대 못 가서 공대 갔냐 이런 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거 뭐 사실이니까요. 뭘 그쵸. 누굴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이렇게 AI가 발전하고 또 메모리 두 회사 덕분에 한국 주식이 오르고 이런 현상에서 공대에 대한 시각이 조금은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AI 시대에는 공대의 위상이랄지 혹은 공대가 이런 걸 해내야 된다 그럴지 책임이랄지 이런 걸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문제를 성장과 보상의 비대칭적인
구조에 이슈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성장을 하는데 그거에 따른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거죠. 그게 이제 삼전 닉스의 사례로 밝혀진 거죠. 결국 여기에서는 보상이 뒤따르니까 많은 엔지니어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야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들의 성장에 응당한 보상이 주어진다고 치면 아마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그런 측면에서 다르게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공대 친구들이 의대 가거나 법전원을 가지 않고 여전히 공대에 남아서 좋은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사업가들이 점점 우대받는 시기대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가가 실패를 하면 낙오자로 찍히고 이렇게 되는 사회가 아니라 사업가 자체가 존경을 받고 그거에 충분한 보상을 받고 사회가 인정을 해주는 그런 이제 체계가 좀 완성이 돼야 되는데, 중국을 보시면 예를 들면 대학생들이나 젊은 계층을 좀 보면 대기업을 가는 사람보다 오히려 청년 사업가들에 대해서 직업적으로 더 존중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사회적인 문화가 좀 형성이 되면 아마도 공대 출신들이 좀 더 어깨를 펴고 자기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그리고 충분한 보상을 받는 이런 사회로 갈 거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전략적인 자산 입장에서 보면 국가가 조금 더 그런 측면에서 좀 귀를 기울이고 좀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해외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뭐 일론 머스크나 젠슨 황이나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엔지니어를 모셔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 실제 현재 집행되고 있는 월급 규모를 보면 그쪽이 훨씬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엔지니어 한 명 한 명이라는 개인의 삶으로 볼 때는 누가 나한테 그런 고액 연봉을 제시하고 가자 그러면 가고 싶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그렇게 모셔갈 만큼 우수해서 데려가는 건가 하는 의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다른 회사는 왜 그만큼 못 주는 거지?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일단 모든 엔지니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닐 거고, 한국 엔지니어 분들 중에는 단순히 AI를 잘하고 반도체를 잘하는 게 아니라 도메인에 대한 이해가 뛰어난 분들이 계시거든요. 도메인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산업에 오랜 동안 유지되어 온 약간 지식자산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그러면 반도체는 공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제조와 관련된 지식도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반도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뭐 수급의 이유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시장에 대한 어떤 것도 이해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반도체와 어우러진 전체 도메인적인 지식들이거든요. 이런 거를 알고 동시에 AI를 잘한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굉장히 우대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반도체 제조를 잘하니까 반도체 제조에 관련된 도메인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AI를 잘하거나 이런 분들을 당연히 모시려고 하겠죠. 안 뺏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뭔가 그에 응당한 처우와 보상의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럼 좋은데 그 사람 한 명만 월급을 더 주기가 힘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의 어떤 역량의 뛰어남을 인정을 해주고 그거에 따른 차별화된 보상 정책을 좀 펼칠 필요가 있다. 미국 같은 데 가보면 대학 교수들이 같은 정교수여도 월급이 한 3배 정도 차이 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기업들이 하고 있는 임금 단체 협상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네요. 단체 협상은 이제 그 어떤 단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할 부분은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개인 중에 정말로 개별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치면 이거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걸 국가자산이라고 정의하고 좀 보호할 필요는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앞으로는 AI를 통한 제조업이 강해야 진짜 제조업이 강한 거구나. 이게 시대가 달라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앞으로의 AI 시대의 제조 강국은 무엇을 잘하는 나라입니까? 과거에는 국가에 귀속되어 있는 인구가 많아야 되고 내수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되고 또 그거를 충족할 수 있는 공장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나라의 영토라든지 또 그다음에 국가 총생산 이런 것들이 국가의 어떤 경쟁력을 좀 설명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그것들이 조금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제조 데이터 영토가 얼마나 넓으냐. 제조 데이터의 영토. 그렇죠.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제조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이 중요한 이슈고요. 그걸 통해서 얼마나 좋은 에이전트들이 많이 있느냐. 예전에는 얼마나 고급 기술자가 자국 내에 많았느냐라면 지금은 얼마나 좋은 AI 에이전트가 많이 만들어지느냐 그리고 활용되느냐가 국가의 경쟁력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쟁력을 설명하는 잣대들에 바뀔 것이다. 잣대 자체가 달라진다. 네. 달라질 잣대에서 우리가 좀 유리할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세 가지 장점이 있어요. 데이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장의 전문가분들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제조 10대 업종에서 저희가 실증할 사이트들이 많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만의 장점은 가지고 있다 봅니다. 요거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교수도 하면서 사업도 하는 삶으로의 전환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길을 선택하길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즐겁게 잘 살고 있고 바쁘긴 하지만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3년 뒤 저를 이 시점에다 갖다 놓고 문제를 풀라 그러면 못 풀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이제 제가 그만큼 성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게 이제 회사의 성장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바쁘긴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목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전략 자산이 되는 이 AI 네이티브 팩토리를 저희 손으로 잘 만들고 싶고 해외에 수출하고 싶고 중심에 서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프레딕트의 자산 기업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대표님이 그런 거 아셔야죠. 제가 3년 뒤에 다시 이 자리에서 뵙게 되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뒤에 저희가 연락드렸는데 나 일론 머스크랑 커피 마시러 가야 돼. 전화하지 마. 막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제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실 때까지 나날이 번창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원프레딕트의 윤병동 대표님과 함께 AI 시대에 달라질 제조업의 현장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원프레딕트가 꿈꾸는 미래, 윤병동 대표가 꿈꾸는 미래처럼 우리나라가 AI 네이티브 팩토리의 이 세계의 선두주자가 되기를, 그런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